수술 없이 약 없이도 깨끗한 피를 되찾고 혈압까지 낮춰버린 기적 같은 일과표를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손에 쥐고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것처럼 어깨가 축 처진 어르신들을 뵐 때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몸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켜지기 마련인데 이걸 보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혹은 이제 평생 약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달에 저를 찾아오셨던 75세 황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면서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35가 나오고 혈압이 145에 95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 진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부터 손을 덜덜 떠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 잔도 못하고 매일 약만 한 주먹씩 먹으며 살아야 하나요?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저는 그 떨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다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수치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는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주인님, 저 지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름칠 좀 해주고 녹슨 것 좀 닦아주세요 하고 보내는 아주 고마운 신호입니다. 저는 황 어르신에게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약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주방의 보물들을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약을 먹기 전에 골든타임이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응원해드렸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무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 중에서 자기가 당뇨인 줄도 모르고 지내거나 당뇨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무려 3명 중 1명꼴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혈당이 높은 분들의 대다수가 지방간을 세트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우리 피가 끈적한 설탕물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 설탕물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혈관에 쌓이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몸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혈당은 낮춰주고 혈관의 차선은 넓혀주며 간에 쌓인 쓰레기까지 청소해주는 그런 천연 치료제 말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농무부를 비롯한 전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계피와 생강입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75세 황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었던 정확한 비법을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황 어르신처럼 다시 가벼운 몸으로 활기차게 공원을 산책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정말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방의 보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황 어르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약 없이도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 한 장면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75세 황 어르신이 3개월 만에 혈당 수치를 뚝 떨어뜨린 비결은 바로 아침에 마시는 계피물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냥 계피가 아닙니다. 반드시 첫 번째 끓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우려낸 물만 마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리고 계피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당을 조절하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밤새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때 계피 속에 들어있는 시나몬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인슐린이라는 아주 부지런한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이 하는 일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포라는 대문이 꽉 잠겨서 인슐린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녹슨 자물쇠라고 부릅니다.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안 돌아가니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피 속에만 쌓이는 것이죠. 이때 계피는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의 성분이 세포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피 속에 떠돌던 당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황 어르신도 이 계피물을 드시고 나서부터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황 어르신이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예전에 계피가 좋다고 해서 가루로 사다 먹었는데 오히려 속만 쓰리고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황 어르신은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카시아 계피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두껍고 돌돌 말린 카시아 계피는 이 성분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비법이 바로 독성 제거 조리법입니다. 통계피 스틱을 물에 넣고 센 불로 끓이시다가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딱 10분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첫 번째 물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그 물에 간을 해치는 독성 물질이 녹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다시 깨끗한 물을 붓고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진하게 달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독성은 사라지고 우리 몸에 좋은 성분만 남은 진짜 보약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따뜻하게 한 컵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 어르신은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내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기 시작한 지 딱 2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약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계피물 조리법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주변에 당뇨 걱정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옆집 어르신께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선물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침에 마시는 계피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적은 혈당만이 아니죠. 이젠 점심 식사 후에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또 다른 비결과 함께 여러분의 혈압과 염증까지 한꺼번에 잡아줄 생강의 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 어르신이 저녁마다 드셨던 그 특별한 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혈당을 잡았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속도로와 같아서 당분이라는 쓰레기만 치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좁아진 차선 자체를 넓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온몸에 퍼진 만성염증을 싹 씻어내줄 저녁 생강차의 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황 어르신이 아침에는 계피물을 드시고 저녁에는 반드시 이 생강차를 챙겨 드셨는데 그 결과 혈압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되찾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행동 지침은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따뜻한 생강 꿀차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강의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 껍질에는 진저롤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생강을 썰어서 물 300ml에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15분 정도 중불에 달이십시오. 그 다음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꿀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왜 이 생강차가 혈압에 좋을까요? 그 의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혈압약 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이 혈관 근육으로 들어가면 혈관이 꽉 조여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이 약은 그 통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이 약과 아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좁아진 혈관 통로를 억지로 넓히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황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이 차를 드시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무척 힘드셨대요. 그런데 생강차를 마신 뒤로는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면서 관절의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겁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손발이 붓거나 마디마디가 쑤신다면 이건 몸속에 염증이 가득 찼다는 신호입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서 이 염증을 청소해 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간 건강까지 지키고 싶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조합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계피와 생강을 함께 달여서 마시는 것입니다. 계피의 시나몬 알데히드와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항산화 능력이 10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함께 3개월 동안 섭취한 그룹에서 간의 염증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어르신도 건강검진에서 늘 높게 나오던 간 수치가 이 황금조합 덕분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정말 신기해하셨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위식도 관략근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 수 있어서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생강은 피를 맑고 잘 흐르게 하는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하기에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철칙은 3개월을 드셨다면 반드시 2주는 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간이 쉴 시간을 주어야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어르신은 이 모든 수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고 2주를 쉬는 사이클을 반복하셨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상식으로 몸을 돌보고 있었는지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생강의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정성껏 준비한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아침에 계피물과 저녁에 생강차까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는 황어르신이 실제로 책상에 붙여두고 실천했던 24시간 건강시간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해드릴 테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아침 10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미리 만들어둔 따뜻한 계피물 한 컵을 드시는 겁니다. 잠들어 있던 세포들에게 자, 이제 문 열 준비하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황 어르신은 전날 밤에 미리 끓여둔 계피물을 아침에 살짝 데워 드셨는데 이게 몸을 따뜻하게 깨우는데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는 이 계피물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후 10시 점심 식사를 마치셨다면 바로 계피 사과차를 준비하십시오. 사과 반 조각을 얇게 썰어 넣고 계피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넣어서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우려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점심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혈액 속으로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이 차 한 잔이 꽉 잡아줍니다. 황 어르신은 이 차를 마시고 나서부터 점심만 먹으면 쏟아지던 식곤증도 사라졌다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녁 안읍시 저녁 식사 후 30분이 지났을 때가 생강 꿀차를 마실 시간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분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염증을 씻어내고 밤새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의 순환을 도와주니까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황 어르신도 예전에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씩 깨셨는데 이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부터는 중간에 깨는 일이 훨씬 줄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아침 계피물 대신 계피와 생강을 함께 넣고 달인 황금 조합물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에는 2주 동안 반드시 쉬어주는 휴지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간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계피를 사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실론 계피가 가장 안전합니다. 카시아 계피보다 독성 성분인 쿠마린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론 계피를 구하기 어렵다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카시아 계피를 첫 10분 동안 끓인 뒤 그 물을 꼭 버리고 다시 달여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독성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미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의 걱정입니다. 선생님, 저 약 먹고 있는데 이거 같이 먹어도 되나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계피와 생강 자체가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면서 매일 혈당과 혈압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제가 건강을 위해 계피와 생강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라고 꼭 말씀하시고 수치가 좋아지면 약의 양을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개인차가 있겠지만 황 어르신처럼 꼼꼼하게 실천하신 분들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하다거나 늘 높던 혈당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걸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끈기입니다. 3일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바뀌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인 3개월은 꼭 채워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일과표를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이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과 서로 응원의 한마디도 나누신다면 3개월의 여정이 훨씬 더 즐겁고 힘이 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0일간의 여정을 마친 황 어르신이 어떤 기적 같은 결과를 마주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딱 3줄로 요약해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첫째, 아침 계피물은 녹슨 세포의 문을 열어 혈당을 낮추고, 저녁 생강차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 혈압과 염증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둘째, 계피는 반드시 첫 10분 끓인 물을 버리는 독성 제거 조리법을 지켜야 하며 실론 계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을 보호하기 위해 3개월 섭취 후에는 반드시 2주 동안 쉬어가는 휴지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75세 황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어둡고 떨리던 표정은 간데없고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거든요. 검사 결과지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135에서 112로 뚝 떨어졌고 혈압도 145에서 128로 내려와 정상 범위에 아주 가깝게 안착해 있었습니다. 황 어르신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몸을 고치는 건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고 바로 제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라고요. 아침에 계피물을 다리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자고 다짐하고 저녁에 생강차를 마시며 내 몸의 염증이 씻겨나가는 걸 상상하는 그 시간이 본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밤에 잠도 잘 오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손주들이랑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제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계피 한 줄기, 생강 한 뿌리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열쇠가 있어도 직접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이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계피가 있는지 생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황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매일 챙겨 마시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개월만 여러분의 몸에 정성을 쏟아보십시오. 90일 뒤에 여러분이 마주할 그 가볍고 활기찬 몸은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때 황 어르신처럼 선생님,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하며 환하게 웃으실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가장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뇨라고 라면 참는 분들 제발 주목하십시오. 흰 쌀밥보다 라면이 혈당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직접 증명한 기적의 루틴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 주치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을 평생 참으며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일 그리워하시는 음식이 바로 라면입니다. 그 맵고 짭짤한 국물 한 모금이 간절한데 당뇨라는 무서운 꼬리표 때문에 독약 보듯하며 참으시는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69세 정순자 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순자 어르신은 당뇨 판정을 받으신 지 벌써 5년이 넘으셨는데 그 좋아하던 라면을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싱크대 밑에 숨겨둔 라면을 꺼내 생라면으로 한 입 베어 물고는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라면 한 조각 마음 편히 못 먹나 하는 자괴감이 드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식탁 앞에서 이런 서러운 기분 느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흉악한 음식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라면의 혈당 지수는 대략 50에서 73 사이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92이고 감자튀김이 85인 것에 비하면 오히려 라면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라면만 먹으면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 생각할까요? 문제는 라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와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소화공장인 췌장도 나이를 먹습니다. 젊을 때보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힘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겁고 매끄러운 라면 면발이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건 마치 댐이 한꺼번에 터져서 온 마을에 홍수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일꾼은 부족한데 포도당이라는 물은 미친 듯이 넘쳐나니 혈당 수치가 200이나 250까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댐을 무너뜨리지 않고 물을 천천히 아주 조금씩 흘려보내는 전략 말입니다. 제가 정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비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면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몸의 시스템을 속여서 혈당이 올라갈 틈을 주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주 뒤에 다시 오신 어르신의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라면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도 혈당이 14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라면을 끓이기 전부터 다 먹고 난 후까지 혈당을 완벽하게 꽉 잡는 핵심 비법을 아주 상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왜 라면 먹기 15분 전이 인생을 바꾸는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젓가락을 움직여야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들으시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이 먹는 라면 냄새만 맡으며 참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식탁에 다시 웃음과 행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모든 의학적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꼭 종이에 적으시거나 머릿속에 꼭꼭 담아두셔야 합니다. 70세 가까운 우리 정순자 어르신의 혈당을 100 넘게 떨어뜨린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라면 물 올리기 딱 15분 전에 레몬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 설탕이 쏟아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왜 레몬물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몸속에는 밀가루 같은 전분을 설탕 조각으로 아주 잘게 자르는 가위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밀라아제라고 부르는 소화 효소인데요. 이 가위가 일을 너무 잘하면 라면 면발이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설탕으로 변해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레몬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이 가위의 날을 아주 무디게 만듭니다. 가위가 잘 들지 않으니 설탕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아주 느려지겠죠? 실제로 프랑스의 유명한 파리 사클레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전분 음식을 먹기 전에 레몬즙을 마신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지점이 30%나 낮아졌고 혈당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도 35분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35분이면 우리 몸의 췌장 공장이 인슐린 일꾼을 모집해서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15분 전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5분 전도 아니고 30분 전도 아니고요. 레몬물이 위장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에 나 이제 탄수화물 들어간다 준비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10분에서 15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승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에이 선생님 레몬물 한 잔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셨지만 딱 15분을 지키고 나서 혈당기를 확인하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할 것은 젓가락질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절대로 면발부터 입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순서만 평생의 수칙으로 삼으세요. 첫 번째는 채소를 드시고 두 번째는 계란을 드신 다음 마지막에 면을 드시는 겁니다. 채소, 계란, 면. 이 순서를 입으로 3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채소, 계란, 면. 맞습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유는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 위장을 거실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딱딱한 맨반 바닥에 설탕물을 쏟으면 사방으로 순식간에 튀겠죠. 하지만 바닥에 아주 푹신하고 두꺼운 카펫을 미리 깔아두면 물을 쏟아도 천천히 스며듭니다. 라면에 넣은 양배추나 양파 같은 채소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바로 이 푹신한 카펫 역할을 합니다. 위벽에 채소 카펫을 먼저 꼼꼼히 깔고 그 위에 계란의 단백질로 한 겹 더 코팅을 해주면 나중에 들어오는 면발의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걸 아주 단단하게 막아줍니다.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의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15분 뒤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그냥 면부터 먹었을 때보다 식후 30분 혈당은 29%나 낮았고 1시간 뒤에는 무려 37%나 낮았습니다. 똑같은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우리 몸이 느끼는 충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정순자 어르신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처음에는 라면 먹는데 무슨 순서까지 복잡하게 따지냐며 조금 귀찮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만 눈 딱 감고 해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뒤에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라면 먹고 나서 예전처럼 몸이 축 처지고 졸리지 않아요? 하시면서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셨습니다. 이건 혈당이 널뛰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젊어지고 라면 한 그릇의 즐거움은 2배가 될 것입니다. 레몬물 15분 전, 그리고 채소, 계란면 이 순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당뇨 때문에 라면을 끊고 사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그리워하던 식탁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몬물도 마셨고 먹는 순서도 익히셨으니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정순자 어르신이 가장 고치기 힘들어하셨던 습관이자 여러분의 혈당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면 국물과 식후의 게으름입니다. 세 번째 수칙입니다. 라면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특히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것, 이건 정말로 내 몸에 독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라면 수프 하나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치 소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짠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을 꽉 걸어 잠깁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아무리 인슐린 일꾼을 보내도 세포문이 열리지 않아 혈액 속의 설탕이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결국 혈당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혈관만 끈적끈적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짠 국물은 우리 몸의 수분을 꽉 붙잡아둡니다. 피가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고 해독기관인 심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나중에 신장까지 망가지기 때문인데 국물을 다 마시는 습관이 그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자 어르신께 수프는 딱 절반만 넣으시고 면을 다 드신 후에는 국물을 보지도 말고 싱크대에 버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을 다 드시고 나서 딱 30분이 지났을 때 10분만 제자리에서 움직이십시오. 집 앞을 천천히 산책해도 좋고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 하필 식후 30분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가장 높게 치솟는 피크타임이 바로 30분에서 1시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TV를 보시면 그 넘쳐나는 설탕들이 다 뱃살로 가고 혈관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에 근육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아주 훌륭한 설탕 청소기입니다. 평소에는 인슐린이 있어야만 설탕을 흡수하지만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의 설탕을 스스로 빨아들여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벽난로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피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봐도 한꺼번에 30분을 걷는 것보다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딱 10분씩 나눠서 걷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에 드신 라면의 혈당은 식후 10분 산책만으로도 20% 이상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배부른데 어떻게 움직이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10분만 시계 보고 움직여 보시라고 했더니 3주 뒤에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10분 걷는 게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오히려 소화가 잘 돼서 속이 너무 편해요 하시고요. 덕분에 식후에 늘 겪던 참기 힘든 졸음도 싹 사라지셨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라면에 밥 말아 드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면 면발도 탄수화물인데 거기에 밥까지 더하면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설탕의 양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이건 설탕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너무 허기가 진다면 차라리 계란을 하나 더 넣거나 두부를 썰어 넣어서 단백질로 배를 채우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집에 레몬이 없다면 식초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식초 한두 큰술을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레몬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을 설탕으로 분해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사 중간에 드시거나 연하게 타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곡물 조절과 식후 10분 걷기, 이것만 더해도 여러분의 당뇨 관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로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우리 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선생님, 나이 먹어서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보시라고 라면 먹는 날에 시간표를 짜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과표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기분 좋게 라면 한 그릇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나요? 그럼 낮 12시에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오전 11시 45분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주방으로 가셔서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세요. 그리고 찬물 말고 꼭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십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냐고요? 차가운 물은 우리 위장을 깜짝 놀라게 해서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물을 다 마셨으면 이제 즐겁게 라면을 끓일 차례입니다. 물이 끓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거창한 채소는 필요 없습니다. 먹다 남은 양배추 한 줌이나 양파 반 개 혹은 대파를 큼직하게 썰어두세요. 물이 끓으면 수프는 딱 절반만 넣으시고 준비한 채소와 계란 하나를 먼저 넣습니다. 면은 맨 마지막에 넣고 꼬들꼬들하게 익히시면 됩니다. 드디어 12시입니다. 이제 젓가락을 드시는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면발이 불까봐 걱정되시겠지만 잠시만 참으세요. 먼저 국물에 잘 익은 양배추와 양파를 건져서 천천히 씹어 드십니다. 그 다음 계란을 드세요. 이렇게 채소와 계란을 먼저 먹는데 5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방패가 됩니다. 그 후에 면을 드시면 되는데 이때도 후루룩 마시지 말고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셨나요? 국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3숟가락만 드시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이제 거실 소파에 바로 눕고 싶으시겠지만 딱 30분만 참으세요. 그동안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가벼운 집안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낮 12시 50분이 되면 이제 운동화 끈을 묶으세요. 집 앞을 천천히 10분만 걷는 겁니다. 빨리 뛸 필요도 없습니다. 옆집 사람과 인사하며 느긋하게 산책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분 뒤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의 혈당은 이미 안전하게 조절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 궁금증 3가지만 골라서 명쾌하게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위가 약해서 레몬물을 마시면 속이 너무 쓰려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억지로 레몬물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식사 중간에 레몬즙을 한 숟가락 정도 음식에 뿌려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따뜻한 생수 한 잔을 드시고 식사 순서만 철저히 지키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데 어떡하나요? 하는 걱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거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폈다 굽혀폈다 하는 동작을 10분 동안 반복하거나 팔을 힘차게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여서 설탕을 태우는 게 목적이지 꼭 걸음수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습관은 어떻게 하면 안 까먹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입니다. 제가 정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4주 전략을 써보세요. 첫 주에는 레몬물 마시기만 연습하는 겁니다. 둘째 주에는 식사 순서 바꾸기를 추가하세요. 셋째 주에는 국물 남기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 식후 산책까지 더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어느새 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평생 습관이 됩니다. 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시간표 보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라면물 올리면서 자동으로 레몬부터 꺼내신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루틴을 보고 나도 당장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창에 실천 2글자나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당뇨라는 높은 벽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께서 3개월 만에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 근심 가득하던 얼굴은 간데없고 아주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띠며 들어오셨거든요.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식후 혈당이 250에서 150대로 아주 훌륭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이제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잘 다스리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당뇨 판정을 받은 뒤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아예 끊고 죄인처럼 사시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순자 어르신처럼 아주 작은 습관 3가지만 바꿔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요약해 드릴 테니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꼭 저장해 보십시오. 첫째, 라면 먹기 15분 전에 레몬물을 마셔서 설탕 분해 속도를 늦추십시오. 둘째, 채소와 계란을 면보다 먼저 먹어서 위장에 튼튼한 방패를 만드십시오. 셋째, 국물은 최대한 남기고 식사 30분 뒤에 딱 10분만 걸어서 남은 설탕을 깨끗하게 태워버리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작동하는 순서에 맞춰서 젓가락을 움직여주고 몸을 조금만 흔들어주는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이제 주말이면 자녀들과 함께 등산에 가서도 당당하게 라면을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기에 전혀 두렵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라면 냄새만 맡으며 서러워하거나 참기만 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몬 반 개를 짜는 그 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 편히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정순자 어르신처럼 식탁 위의 행복과 밝은 미소를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저에게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국민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러움 참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뇌졸중 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딱 3일만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분은 71세 정옥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한순간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지 않고 사셨던 분이라 주변에서는 다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부지런함의 표본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본인의 그 성실함을 훈장처럼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국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때문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고통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몸이 뇌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 전체의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아주 고급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VIP 장기인 셈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단 1분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는 혈액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와 장으로 엄청난 피가 몰려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혈액을 분배해야 합니다. 위장에 피를 주면서도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서서히 고장납니다. 위장으로 피가 쏠릴 때 뇌로 가는 피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뇌가 굶고 있는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 뇌 혈류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지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정옥순 어르신처럼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식후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뇌 소생 매뉴얼입니다. 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누워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실천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나태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가장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뇌라는 글자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중한 건강 정보를 꼭 필요한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거지도 아니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20분 동안 편안하게 몸을 눕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야말로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처방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의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 펌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층인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머리끝까지 밀어올리는 것은 심장에게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식사 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위장과 소장이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 관리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소화가 급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피를 좀 줄여서 위장으로 다 몰아주자 하고 말이죠. 이때 가장 먼저 피를 뺏기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저혈압이나 식후 뇌 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순식간에 줄어드니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며 심하면 정옥순 어르신처럼 세상이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그냥 옆으로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의 힘만 들여도 뇌로 피가 콸콸 쏟아져 들어갑니다. 뇌세포가 비로소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거나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지러움을 참고 억지로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식사 후 딱 20분간 비스듬히 누워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식후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가슴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쳐서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리십시오. 이 정도 각도만 유지해도 위산 역류는 막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식후 20분 눕기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휴식입니다. 뇌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야 치매도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누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보여주며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밥만 먹으면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첫 번째 비결인 식후 눕기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는 여러분의 망가진 몸통을 바로잡고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잠자리와 평소 앉아있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만세 수면법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잠을 잘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큼이나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신선한 피를 다시 머리로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굳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고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이죠.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확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폐는 더 깊은 숨을 쉬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심장은 비로소 충분한 피를 뇌로 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쭉 뻗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깨 관절이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하셨지만 딱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도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 거친 듯이 맑아요. 여러분도 딱 3일만 해보시면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앉으십니까? 소파 끝에 걸터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지 않으십니까? 그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짓밟고 뇌를 굶기는 주범입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게 됩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가 굽고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바로 거북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핵심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서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서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옥순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배우는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사셨고 쉴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셨거든요.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여야 골반이 서고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자율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꼿꼿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곧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만성적인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만세 수면법과 엉덩이 밀어넣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율신경이 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옥순 어르신이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마법 같은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준비 운동이죠.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밥 양을 한 숟가락 정도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르신은 이제 무거운 고무장갑을 바로 끼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2~3개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누우십니다. 정옥순 어르신은 위장이 조금 약하셔서 혹시라도 위산이 올라올까봐 이 각도를 꼭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만끽하셨습니다. 20분 후 어르신은 예전처럼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아주 가뿐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어르신은 1cm의 기적을 실천하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꽉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지고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섰습니다. 목이 바로 서니 자율신경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수평뜨기 휴식을 하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다는 제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대신 만세 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얹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사흘을 보내신 어르신은 제가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마치 처녀 시절처럼 맑아져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 20분 동안 누워 계시라고 말씀드린 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혹은 바둑이나 퀴즈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혹은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대사가 원활해져서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데 정말 누워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비스듬한 각도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면서도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 혈류 확보에는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참 많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C자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 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 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뇌 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고 좀 쉬자는 편안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정옥순 어르신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가장 절박한 호소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둘째, 만세 수명과 바른 자세로 뇌 고속도로를 닦으십시오.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23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그 가벼운 기지개 한 번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앉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아 실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주치의로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국민주치의 건강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